안녕하세요. 이제 칠순을 넘긴 여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참 문이 지지리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렸을 적에 열병에 걸려서 그때부터 한쪽 귀에 청력을 잃었어요. 거기에다 태어날 때부터 왼손 약지 손가락 한마디가 없어서 어느 한 군데 성치 않은 사람이었죠. 이런 제가 부모님도 불길했던 건지 제 기억이 시작되는 장소는 제가 버려진 고아원이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참 놀림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귀도 한쪽 안 들리는 데다 손가락도 성치 않고 거기에다 부모님까지 없는 애라고 소문이 학교에 나버리니 저랑 가까이 하려는 친구도 없었죠. 똑같이 부모가 없는 고아원에서마저 저에게 가까이 오려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그래도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셔서 매번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에게서 저를 보호해 주셔서 덕분에 성인이 될 때까지 잘 클 수 있었습니다. 성인이 돼서 고아원을 나가야 할 때가 되자 원장님이 먼저 저에게 계속 이곳에 남아서 어린 아이들을 함께 돌봐줄 생각은 없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도 밖에 나가서 공장 일이나 할 바에는 여기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감사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끔씩 철없는 아이들이 제 손가락과 귀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며 못된 말들을 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이고 밖에서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차라리 참을만 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그렇게 나쁜 아이들이 아니어서 제가 시무룩해지면 금세 다가와서는 제 손을 슬며시 잡고서는 눈도 못 마주친 채로 미안하다고 속삭이고는 쏜살같이 도망갔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상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며 잘 살고 있었고 평생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싶었어요. 겉으로 멀쩡한 곳이 없는 만큼 더 많이 배우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성당도 다니면서 속만큼은 가득 찬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나가던 성당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성당에 고장난 가전제품들을 고치러 가끔씩 들렸었고 저는 처음에는 그런 남편에게 관심이 없었지만 남편이 오히려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남편과 성당에서 마주칠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나누었고 생각보다 꽤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이제 일을 하러 말고도 주말이면 성당에 나와 함께 미사도 드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저에게 연애를 하자며 고백해왔고 제 인생에는 없을 것 같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도 늘 저를 먼저 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장님도 제가 연애를 하는 걸 보시더니 한시름 놓았다며 함께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6개월 만에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는 사람에다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더니 자기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며 천천히 생각해보고 대답해달라고 하며 역시 저를 먼저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달을 고민하다가 결국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저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를 깎아내리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막아준 덕분에 결혼식도 조촐하게 올리는 것으로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오히려 어머니는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시면서 이제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저는 마냥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가족이라는 말을 해주시니 기분이 좋아져서 네네 하면서 뭐든 어머님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며 데려온 두 아이는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의 다리 뒤에
숨어있는 네 개의 눈망울이 저를 빼꼼 쳐다볼 때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그러자 남편은 의연하게 자기 친자식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숨어있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손을 이끌며 제 바로 앞에 기어코 세우더니 이제 너희들의 엄마라며 소개하는 꼴을 보니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쭈뼛거리며 개미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를 간신히 뱉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그렇게 작게 해서 되겠냐며 아이들을 다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고아원에서의 제 모습과 제가 돌봐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남편에게 화를 내고 따져 물어야 할 상황이었던 건 맞지만 아이들의 눈앞에서는 차마 화도 내지 못하고 분을 삭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떠맡은 채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만 했습니다. 10년을 넘게 식모살이를 한 거죠.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땐 제가 부끄러웠는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는 생각으로 예뻐해주며 키웠었는데 참 덧없다고 생각했었죠. 그래도 첫째인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좋은 데로 들어가더니 저에게 호의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둘째인 아들이 저에게 대들면서 손찌검까지 하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첫째가 그런 둘째를 혼내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헉 키우지는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나마 딸 덕분에 조금은 숨통을 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날이 갈수록 망나니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자기 누나 말은 듣는 것 같았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자 그마저도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학교도 나가지 않는 게 일상이고 어디 질이 좋지 않은 동네 형들과 어울려 노는 것 같았지만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 말은 씨알도 안 먹혔으니까요. 남편은 그런 아들을 보고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저에게 윽박질러대며 술을 마시면 늘 아들의 교육 문제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나이가 들고 일거리가 줄어들자 남편은 매번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다 보니 건강도 날이 갈수록 안 좋아져서 결국 병원에 들락거리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그 무렵쯤엔 딸은 대학을 졸업한 동시에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때만큼은 좋아라 하며 딸이 교사라며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남편의 몸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버려서 이미 간이식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병원으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정된 결과였습니다. 간이 좋지 않으니 술을 줄이라는 의사의 말을 번번이 무시하며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으니까요. 일단은 가족 중에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검사를 하니 아들이 적합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아들은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조바심이 났는지 수술을 한 달 앞두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딱하게 느껴지더군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결국엔 아들을 찾지 못했고 남편은 뇌사자의 간이식을 기다리다 결국엔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 아들은 뻔뻔하게 나타나서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며 비는 모습에 기가 차서 딸과 함께 아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후로는 아들이 어디 가게를 차려서 장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하고 아들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딸을 통해서 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부모님이 안 계신 채로는 할 수 없다면서요. 딸도 숙이고 들어오는 자기 동생의 모습이 짠했는지 결혼할 때까지만 부탁한다고 해서 찝찝한 마음으로 일단은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어디서 만났는지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를 자기 신부로 데려왔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네 가게도 꽤나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2호점, 3호점까지 내면서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를 내려고 준비하면서 지금 아내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아서 잘 살겠거니 싶어서 결혼하고 난 뒤로는 아들의 왕래는 여전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아들에게는 식모였었나 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를 낳았다며 그래도 할머니인데 아기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냐며 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거기엔 사돈도 함께 있었는데 제가 아기를 안으려고 하자 사부인이라는 사람이 덜컥 제 손을 잡더니 아이를 제대로 안을 수 있겠냐면서 몸도 불편한데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건 어떠냐고 권유 같은 강요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몸이 성치 않으니 저를 불길한 사람 취급하는 거였어요. 제가 손 하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고작 손가락 한 마디 없는 수준인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일단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기를 보러 오라며 자기 집으로 점점 끌어들이더니 그냥 집을 합치는 건 어떠냐며 먼저 물어보더군요. 제가 마땅한 수입도 없던 터라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에다 딸이 주는 용돈으로 살고 있어서 매번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과 살림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인지 그때부터 인생이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기에게는 손도 못 대게 하고 아기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저에게 이것저것 집안일을 시키더니 날이 갈수록 며느리도 어머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해서 아직도 안 치우고 뭐 했냐면서 저를 식충이 취급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연락해서 하소연도 해보고 그러면 딸이 와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쓴소리도 하고 갔었지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딸도 점점 지치는 게 보이고 아들도 뭐만 하면 누나한테 또 일러보라면서 비꼬면서 말을 하는 것을 듣다 보니 신물이 절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팔자가 이런가 보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집을 뛰쳐나오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돌잔치를 하고 아들네와 잘 아는 사람들 몇몇을 집에 불러 뒤풀이를 하는데 여느 때처럼 저는 앉지도 못하고 쉼없이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을 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음식을 내려놓는 제 손을 보더니 손이 이상하다며 제 손을 확 낚아챘습니다. 하필 또 제가 왼쪽 귀가 안 들리는데 오른쪽에서 말을 하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그나마 잘 들리는 오른쪽 귀를 가져다 대니 제 귀에 있는 보청기를 보고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었냐며 장애가 있으신 분이 이렇게 일도 하시는 게 대단하다며 저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웃으면서 제가 어머니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일하러 오는 사람이라며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시켰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내질렀어요. 내가 아무리 식모처럼 살아왔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내가 친자식도 아닌 애를 어떤 심정으로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할 수가 있어? 엄마 취급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최소한 식모 취급은 말아야지. 넌 친아버지한테도 간이식 해주기 싫어서 도망쳐서 아빠를 사지로 몰고 간 놈이니 이제 나도 한번 숨 막혀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야기에 손님들은 제 아들의 엄마였다는 이야기에 다들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본 채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그대로 앞치마며 다 벗어던지고 제 짐을 챙겨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나오니 제가 친구가 있나요?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니 막상 기댈 곳이라곤 또 딸밖에 없어 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딸은 제 울음 섞인 목소리를 듣더니 곧장 저에게 달려와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해서 저는 그동안의 일과 사실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기는 사실 다 기억하고 있었다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이라 어느 정도 눈치도 있었고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은 몰라도 자기는 저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서요. 자기가 클수록 깨달았다고 해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정성으로 키워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어려운 일을 제가 했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저에게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동안의 고생을 한 번에 보상받는 느낌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그렇게 그날 밤에는 딸과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동이틀쯤에야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딸이 출근하고 나서 아들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는 몰랐다면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들의 죄송하다는 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키워온 세월이 얼만데 뚝 끊어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네가 밥을 대접하고 싶다는 이야기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아들네와 만나 척 봐도 비싸 보이는 한식당을 갔어요. 난생 처음 와보는 고급진 식당에 어떻게 해야 하나 몸둘 바를 몰라 하니 며느리는 처음 보는 다정한 미소로 차근차근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 맛은 어떠냐? 입맛에는 맞으시냐? 엄청 저를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케이크도 준비해왔습니다. 아들은 먼저 저보고 맛을 보라고 하면서 케이크를 덜어내서 저에게 건네주었고 조금 들뜬 마음으로 넙죽 받아먹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졸음이 쏟아지더니 순식간에 저는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아들이 차를 태워 어디론가 저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대화에서는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았어요.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고 계속 졸음이 몰려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제가 완전히 정신을 차렸을 땐 작은 컨테이너 안 창고였습니다. 밖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들네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딘지도 모른 채 휴대전화도 없이 처음에는 밖에 나가기 위해서 소리도 치고 문도 부숴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 늙은 몸으로 그게 가능할 리가요. 그렇게 3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 정신도 혼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이미 목은 다 쉬어버렸고 더 이상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엄마를 부르는 제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몇 번을 덜컹거리던 끝에 문이 열렸고 저는 동시에 겨우 붙잡고 있던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니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하고 있는 딸과 어딘가 익숙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 저에게 달려들어 다행이라며 또 울어대는 딸을 달래며 의아함이 담긴 눈으로 남자를 바라보니 혹시 자기가 기억나지 않냐면서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현식이라며 자기를 소개하자 저는 단번에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보육원에서 일하던 시절 저를 잘 따르던 남자아이였습니다. 심성이 고와 남들이 저를 무시할 때에도 늘 선생님이 제일 좋다면서 꼬박꼬박 저를 선생님 대접을 해주던 아이였죠. 그 아이 덕분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절로 웃음이 났었어요. 현식이는 뜻밖의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보육원 원장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뜨셨는데 유언장에 저에게 보육원 운영과 자기의 유산 일부분을 맡기고 싶다고 적으셨다고 해요. 현식이가 변호사가 돼서 보육원과 그 외에 원장님이 운영하시던 다른 기관들의 법적인 문제를 담당하고 있어서 현식이가 저를 수소문하다가 아들과 먼저 연락이 닿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니 아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모셨으니 저를 가지고 한몫 잡으려고 일단 저를 가둬놓고
현식이에게 자기는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서 거래를 하자는 식으로 이야기했더군요. 아들의 태도에 현식이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겨우 제 전화번호를 알아냈지만 그때는 이미 전 휴대폰도 없으니 연락을 받을 수도 없었죠. 다행히 딸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의 차를 몰래 열어서 블랙박스를 뒤져서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냈다고 해요. 아들도 며느리도 참 멍청하게 굴었던 거죠. 돈에 눈이 멀어 일을 저지르고 뒷일은 생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3일 만에 저를 찾아내서 저는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었고 보육원을 맞는 건 잠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늙음악한 나이에다 이미 보육원 일은 너무 오래전이라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매번 딸에게 받기만 해서 미안한 마음도 컸었는데 이제 딸이 기댈 수 있는 엄마가 된 것 같아 마음의 짐을 하나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감금했던 문제들도 딸이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있고 현식이가 발벗고 나서서 법적으로 고소를 해주어서 지금 아들네와 사돈댁은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며느리는 변호사식이나 돼서 그런 짓을 했으니 이제 다시는 변호사든 뭐든 할 수 없겠죠. 아들네 가게도 그 전에 집에 왔던 손님들이 아무래도 아들에게 실망을 단단히 한 건지 그 이후로 지인들 발걸음도 뚝 끊기고 이리저리 소문이 나서 크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프랜차이즈화하는 건 물 건너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아들이 가게를 새롭게 열더라도 끝까지 아들네가 한 짓은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할 생각입니다. 결국엔 몹쓸 짓을 하면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며느리도 아들도 결국에 두고두고 자기들이 한 짓을 돌려받게 될 거라 생각하니 속이 다 시원해지네요. 지금까지 제가 한 고생은 이제부터 편하게 살려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전에는 제 인생은 원래 이렇게 꼬여서 팔자려니 생각했는데 결국엔 제 인생도 이렇게 피네요. 이제부터는 딸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은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